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철이고요. 이렇게 선배님들 그리고 이렇게 전 동료분들 모시고 사실 뭐 제가 뭐 여기저기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최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냥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분이 또 오셔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걸 기대하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누가 왔어요? 안 쓰신대요? 네? 안 쓰시나요? 안 쓰시면 왜 오셨어요? 써주세요. 좋은 걸로. 뭐 주제는 우리 진엽 교수님께서 주신 주제를 제가 그냥 받았습니다. 국내 도전 과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 앞에 부분 사실은 그 이제 최근에 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한 그 좀 백그라운드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벌써 2년 전에 이제 2023년에 그 IMF의 그 Finance and Development 매거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커버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Trade Disrupted.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혼란에 빠졌다. 이게 뭐 2023년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때도 이미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논의가 돼 있었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무역을 하고 무역으로 많이 엮이면 갈등 요인이 줄어든다. 서로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확실히 그 갈등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지금은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이게 무기화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 완전히 반대의 논리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는 뭐 컴퓨터 칩 같은 건 뿐만 아니라 뭐 히토류 뭐 이런 거 모든 걸 거의 다 이제 가능하면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 정책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건 실패한 건데 이미. 근데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냐? 뭐 요거는 이제 무역 개방도와 갈등의 상관관계는 오버타임 봤을 때 서로 관계가 반대의 네거티브 릴레이션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이 정말 우리한테는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 자유무역 세계화의 어떤 황금기 그때를 맞이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슬로벌라이제이션 뭐 사실은 그보다 더한 프로텍셔니즘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 황금기를 이미 지났고요. 그때 뭐 많은 얘기가 있었던 WTO 또 우리나라가 FTA 허브를 하고 그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또 겪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까지 지내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기술 패권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뭐 AI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 산업 정책을 하면서 또 자국 중심주의에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국제통상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있고요. 뭐 물론 뭐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새로운 통상 이슈들, 환경노동 인권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무역 자유화를 최우선으로 했었으면 이제는 공급망, 특히 공급망도 과거에 효율성, 비용이 가장 낮은 것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안정성하고 리질리언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셀렉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선택적인 세계화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부가 가능한 많이 그 개입을 안 하려 했는데 이제는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중용도 기술 뭐 밀리터리나 커머셜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갖고 있는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여기 영어로는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전략 자산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결국 그래서 산업 정책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직 그 아태 함대, 그 아태 사령관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한 2박 3일 정도를 같이 그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직 이제 미국 USTL이라든가 뭐 또 영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뉴욕에 있는 어떤 이스테이트 같은 데서 한 2박 3일 동안 계속 이제 토론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2021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4년 전쯤인데 그때 이미 뭐 2027년이 되면 굉장히 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런 무역 협정이나 협상은 이제 거의 뭐 이번에 우리 미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도 보셨겠지만 한미 FTA는 거의 뭐 미국에서 그 저기 뭐야 뭐 안어해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뭐 무시하는 식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미 FTA가 이제 더 이상 무력화된 거 아니냐? 뭐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는 저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미 FTA, 크로스 FTA is dead 하면서 저한테 이제 동의를 끌어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죽은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에다가 좀 하나 좀 썼었어요. 그래서 한미 FTA는 여전히 살아 있고, 물론 관세 측면에서의 그 유용성이 지금 당장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대미 채널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구도는 저기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겉으로 보기엔 양자 같지만 실질적으로 양자 협상이 아니었다. 일대다 협상이었고 미국에 훨씬 유리한 구도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한국은 미국하고 상대하고 있지만 사실 요 다른 그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 쟤네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너네한테만 특별히 더 잘해줄 수는 없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략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어떤 분께서 뭐 도대체 뭐 협상을 어떻게 해갖고 온 거야 이게 뭘 잘했다는 거야 지금 와서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우리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협상팀이 사실 과거에는 뭐 안덕근, 정인교 이런 분들이 이제 협상을 하다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협상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협상을 제가 뭐 자세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진전이 꽤 있었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우리 김정관 장관하고 이제 영한국 본부장으로 이제 팀도 바뀌고 하니까 거의 새로 세팅을 하다시피 미국에서 그 전에 미국에서 얘기했던 이런 건 좀 빼줄게. 예를 들면 뭐 안덕근 장관한테 안덕근 장관이 그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를 구축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자기 이렇게 저기 집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다른 일도 보면서도 안 장관이 있는데 원래 한 30분 만나기로 했는데 한 2시간 가까이를 계속 있으면서 막 이렇게 상의하고 또 안 장관한테 한미 상업협력 관련해서 또 이제 한국이 좀 아이디어 좀 내라. 그래서 저희가 한국경제인협회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미국의 피터슨이라든가 또 이제 피터슨은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그런 띵크탱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 경제 쪽에서는 최고잖아요, 탑이잖아요. 그리고 또 AFPI라고 있습니다. American Foreign Policy Institute라고 거기는 다 이제 거기에 있던 분들 중에 한 7명 정도가 좀 트럼프 정부의 장관 강력급을 갖고 거기서 일하던 친구들 중에 한 57명이 트럼프 정부로 들어가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거기랑도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만들어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미 간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로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아무튼 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아직 되게 좀 어수선한 시기이긴 한데 저희 회장님께서 그래도 트럼프 취임했는데 워싱턴 DC 가서 이제 저희는 사실 작년부터도 이미 트럼프가 올 걸 대비해서 몇 가지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워싱턴 DC 2달 동안 체류하면서 2월, 3월 2달 동안 체류하면서 약간 그런 그 인프라, 그러니까 대미 우리가 아우리치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오느라고 거기서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대미 컨텐츠를 만드는 건 띵크탱크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 컨텐츠를 어떻게 메시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PR하는 이런 쪽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지 이제 로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로비 펌이라든가 PR 펌 이런 데들을 이제 리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겉으로 보기에 이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굉장히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게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저희가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지금 파란색은 이제 그 중국 이외의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거고요. 근데 왼쪽에 있는 패널은 기본적으로 이 수입관세, 25% 수입관세 영향을 받는 수입품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거랑 관계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관세에 영향받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이 rest of the world에 비해서. 근데 뭐 여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은 이런 수입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산인데 여전히 미국이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결국 저는 이게 200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때 중국이 이제 143번째 회원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의 얘기가 이거 중국은 우리 민주주의 가장 수령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이나 이 서방에서는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했으니까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이제 뭐 민주주의로 더 가고 뭐 이런 식의 변화를 기대했던 거죠. 자 이제 중국이 링 위로 올라왔다. 링 안에서 이제 이 규칙, 국제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오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했다기보다는 중국만의 중국 특색의 어떤 그런 시장 경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을 통한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경제와 나름대로의 좀 색다른 그런 시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뒤에 뭐 중국 정부에서 얼마든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다른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다른 나라를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그리고 과거에 폐기했던 산업 정책을 다시 불러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이 원래는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경쟁 구도가 가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이 워낙 많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 협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이제 소위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미국이 훨씬 더 일찍부터 중국하고의 이런 경쟁 이런 부분을 더 시리어스하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것과 맞물린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2016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벌써 한 10년 전으로 돼가는데 브렉시트라는 게 있었고요. 뭐 이거는 오늘 뭐 주제랑은 조금 다른 거라.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했고 이제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한 이후에 계속 이제 세계 경제랑 어쨌든 좀 더 많이 인티그레이트 되긴 하지만 2010년대 요때 이후로 이 대미 대EU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요. 특히 2016년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바닥을 칩니다.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이때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왜냐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FDI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는 건 국내 경제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고 일자리 창출할 기회도 되고 어쨌든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중국으로부터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또 약간 해외로 나가는 자금에 대한 그런 규제 같은 게 생기면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쨌든 2016년 이후로 완전히 급감하게 됩니다.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보면 이
패권 경쟁이 훨씬 더 저는 본격화됐다고 보고요. 뭐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든 디리스킹이라고 부르든 어쨌든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틀에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뭐 이랬던 것에서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경제 안보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결국 이런 그 무역이라든가 그 기술 안보, 뭐 에너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스파이 활동이라든가 또는 지정학적 갈등 같은 이런 것들도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첨단 기술이나 핵심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니즈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 강건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디커플링 추진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데럭 시저스 같은 경우도 이게 손해는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게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